예, 이번 시간부터 챕터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재배 및 재배 식물의 기원 발달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먼저 농업하고 재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농업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업이라는 것은 항상 이 경제라는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으로 삼는다 하는 얘기는 농사를 이 밥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농사 짓는 것 이것을 농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업에는 다시 재배하고 양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양축은 축산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물체를 키우는 것 그리고 이 가축을 키우는 것 이것을 토탈 우리가 농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양축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는 지금 재배학이죠. 그래서 재배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배 관련 중심으로 보고 양축 파트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내용 한번 보죠. 인간이 일정한 목적에 따라 체계적, 영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생산활동으로 경종과 양축의 유기적 생명체를 이용한 경제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활동의 총칭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이거예요. 경제적인 목적. 그래서 이 경제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많아야 된다. 그러면 생산량이 많기 위해서는 이 재배 작물을 선택을 할 때 아무거나 우리 이 들판에 있는 식물체를 아무거나 옮겨 심거나 또는 종자를 우리가 채종을 해서 내가 심고자 하는 논이나 밭에 뿌린다고 해서 다 경제성이 있는 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재배라는 것을 목적으로 쓴 이 재배 작물을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작물? 인간이 이용성이 크고 그리고 경제성이 큰 식물을 이 재배 작물로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재배 개념 한번 보죠. 인간이 농지를 이용하여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경제적 행위 이것을 재배라고 표현하겠다. 그럼 재배 식물이라는 것은요. 이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야생종에서 점차 순화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재배 작물 다른 표현으로 재배 식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재배 식물은 봤더니 이 기존의 야생종에서 재배종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러면 야생종과 재배종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느냐? 보면 이 재배종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이용성과 경제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재배종은 인간의 목적에 알맞은 그리고 알맞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생종하고는 다르게 인간 목적에 알맞게 이렇게 진화를 하다 보니까 이 재배종의 또 다른 특징은 알맞게 재배되다 보니까 기형식물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야생종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인위적인 간섭이 없이 지가 알아서 야생 상태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떠한 환경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저항성이라든가 이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많은 반면에 재배종은 어때요? 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이 맞춰줍니다. 대신 뭐만 잘하면 돼요? 인간이 요구하는 이 목적물만 이 인간한테 잘 제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인간이 목적으로 하는 부분만 특별하게 발달되어 있다 해서 이 기형식물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생식물을 기르는 일에서 농경은 시작되었고 그중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은 식물을 재배식물 이렇게 경제성, 이용성이 높은 것을 재배식물, 재배작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농업상 작물이라는 표현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인간은 이러한 식물을 이용 목적에 맞게 개량, 보호해 왔으며 그 결과 이 식물은 인간이 원하는 부분만 이상 발달하고 불필요로 하는 부분은 퇴화되어서 재배식물을 야생의 원형과는 다르게 특수한 부분만 매우 발달하여 원형과 비교해서 기형식물이라는 이 표현을 한다. 그래서 야생종과 재배종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 야생종은 이 환경 속에서 이 야생 환경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골고루 발달하지만 재배종은 그렇지 못하더라. 그래서 재배종하고 야생종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이 휴면성을 한번 봤습니다. 재배종은 휴면성이 약하고 야생종은 휴면성이 크다. 여기서 이제 휴면성이라는 것은 이 종자의 휴면이라고 이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휴면이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이 휴면 이러면 종자가 휴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식물체 자체가 이 휴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 휴면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이 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 환경 자체가 식물체에게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이 생장을 멈추고 이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식물체 휴면이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식물체 휴면 이러면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나뭇잎을 싹 떨구고 겨울 동안 죽은 듯이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나오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이유는 이 겨울이라는 우리나라 같으면 겨울이라는 이 환경에서는 온도가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생물체가 생장하기 위해서는 생물체가 생육하기 위해서는 이 온도가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데 식물이 살아가기에는 온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잎을 싹 떨구고 죽은 듯이 있다가 기온이 다시 올라가는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는 이러한 과정을 휴면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휴면이라는 건 어찌 보면 식물의 입장에서는 불량 환경의 극복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휴면하는 것은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지만 이 종자는 자발 휴면과 타발 휴면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발 휴면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 종자 입장에서 보면 이 발화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싹이 나올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싹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종자의 휴면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야생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환경 조건이 맞아서 싹이 한꺼번에 보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꽃샘추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갑자기 꽃샘추위가 아주 심하게 와서 눈이 오고 얼음이 얼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새로 나온 새싹들은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주 낮은 온도에서 한꺼번에 얼어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지역의 그 야생종들은 전부 다 전멸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겠죠. 종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싹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싹이 나올 수 있는 외부 환경적 조건이 되더라도 싹이 나오지 않고 잠자는 현상. 그리고 이제 타발휴면이라는 것은 이 환경 조건이 알맞지 않아서 이 싹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이 종자의 타발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야생종은 어떠한 이 종의 보존을 위해서 종족의 보존을 위해서
이 환경이 맞더라도 싹이 나오지 않고 기다리는 이러한 그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종자의 휴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재배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재배종은 인간이 나머지 환경은 다 맞춰줍니다. 그래서 휴면성이 강하면 오히려 인간이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가 이 어떠한 식물 개체를 얻기 위해서 종자를 파종을 했는데 이 개가 휴면을 한다고 해서 싹이 안 나와버린다. 그럼 개체를 얻을 수가 없죠. 농사 짓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휴면성이 재배종일수록 약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고요. 종자의 크기는 재배종은 크고 야생종은 적습니다. 그러면 이 재배종이 종자 크기가 커지는 게 우리 벼농사를 짓는다, 쌀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이 쌀농사의 목적은 뭐예요? 식물체가 아니죠. 이 볏짚은 우리가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쌀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이 수단에 불과합니다. 근데 만들어졌으니까 아까우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볏짚도 이용을 하긴 하지만 이 벼농사를 짓는 가장 큰 목적은 종자입니다. 쌀알. 쌀알이 어때야 우리가 이용성이나 경제성이 커져요. 쌀알이 굵어야, 쌀알이 커야 이 이용성, 경제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발달이 됩니다. 하지만 야생종은 그렇지 못하더라. 그리고 종자의 수는요, 야생종에 비해서 재배종은 작습니다. 이 크기는 많지만 이 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어요. 근데 야생종 같은 경우 어때요? 주요 종자를 만드는 목적이 이 식물체가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가장 큰 목적은 이 이세 남기기입니다. 자기의 종족을 널리 퍼뜨리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이 되다 보니까 종자의 크기는 대신 크기는 작은 대신에 숫자를 많이 만들어서 멀리 많이 퍼뜨리겠다. 이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탄립성. 재배종은 탄립성이 약하다 강하다라고 해야 되니까 반대로 표현해요. 탄립성이 약하고 야생종은 강하다. 그래서 잘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벼알이 이 식물체로부터 잘 떨어지는. 재배종 같은 경우는 잘 안 떨어져야 되겠죠. 만약에 벼알이 식물체로부터 이 벼줄기로부터 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농법에는 잘 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예전 농법 같은 경우 어때요? 지금은 콤바인으로 바로 수확을 하면서 콤바인으로 싹 비고 가면 탈곡까지 전부 다 끝나가지고 포대에 담겨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 등을 이용해서 바로 우리가 벼를 뱀과 동시에 탈곡이 끝나지만 그러면 요즘은 그렇게 콤바인으로 한꺼번에 탈곡을 하기 때문에 탄립성이 좋아야 강해야 이 농사 짓기 편해요. 하지만 예전 농법에서는 어땠어요? 낫들고 와서 일일이 벼를 뱄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탈곡하냐? 그거 아니었죠. 우리 집 거 오늘 수확했으면 낫들고 벼 베기를 했으면 내일은 옆집 거, 모레는 그 옆집 거 하다 보면 우리 집 거는 한참 있다가 탈곡을 합니다. 근데 탈곡하려고 봤더니 탄립성이 커서 벼알이 바닥으로 싹 떨어졌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잘 붙어있는 탄립성이 약하지만 야생종 같은 경우 어때요? 종족을 멀리까지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는 잘 떨어져야 됩니다. 옆에서 만약에 동물이 지나가는데 동물이 지나간다. 그러면 동물이 지나갈 때 얼른 떨어져서 동물 옆에 붙어야 멀리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탄립성이 강한, 탄립이 잘 되는 이러한. 그리고 수명. 재배종은 짧고 야생종은 깁니다. 그래서 이 휴면 상태로 수명을 길게 가지고 가야 혹시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으로 다른 개체가 죽었을지라도 이 종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까락. 까락은 재배종은 없거나 약해야 되지만 있고 강하다. 그리고 이 재배종은 약하기도 하고 또 까락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까락이 강하고 길면 농작업하기가 불편해져요.
하지만 야생종은 까락이 강하고 길고 그래야 어떤 뭐 동물 같은데 이렇게 부착해서 이동하기도 좋고요. 까락이 강하고 길면 다른 이 동물이 그걸 먹이로 먹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내비성. 비료 성분이 너무 많아도 식물체가 자라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비료 성분이 너무 많아도 일반적으로 자라기가 어려운데 지금 재배종 같은 경우 우리가 인위적으로 비료를 많이 줘서 목적하는 목적물을 많이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배종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비성이 커서 비료 성분이 많을 때 더 잘 자라서 빨리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 하지만 야생종은 상대적으로 약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인간 목적에 알맞게 기형식물로 이 특정 부위만 발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작물에 대한 그 개념이 나왔는데 이 개념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식물 중에 인간의 목적에 따라 이용성, 경제성이 높아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 이것을 이 경작식물 또는 재배식물, 작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재배작물의 특질입니다. 먼저 생산적인 특질들이에요. 식물의 가장 그 생육의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토지입니다. 그래서 생산에 있어 토지가 중요한 수단이다. 물론 요즘 농법에서 일부 이 무토양 농법, 다시 말해서 어떤 이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토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식물은 이 토지를 기반으로 한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토지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 토양의 이 지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생산량의 좌우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력은 농업 생산의 기본 요소이며 수학 체감의 법칙 또는 토지의 분산 상태, 토지의 소유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농업은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더라. 그래서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자본 회전이 늦고 생산 조절이 곤란하고 노동 수요의 불균형, 분업이 곤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유통적인 특질입니다. 농산물은 수요에 대한 공급 적응성이 적어서 가격 변동이 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지금 수요에 따른 공급 변동이 적다 하는 것을 이 비탄력적이라는 경제적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공산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의 수요량이 많으면 공장을 날새기로라도 돌려서 이 공급을 합니다.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큰 가격에 변동이 안 생겨요. 반대로 수요량이 적으면 어때요? 공장을 멈추면 되죠. 그래서 수요량이 적으면 공급도 감소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수요량이 증가했다,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랬을 경우에 공급의 측면에서 봤더니 공산품과 이 농산물의 변화를 보면 공산품은 수요량이 증가하면 공급량도 같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농산물은 어때요?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서 이 공급량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왜?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재배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종자를 파종해서 이 식물체가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도 이 공급의 증가량이 따라가지 못하더라.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산품은 수요가 증가하면 이 공급이 따라가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어때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요.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만약에 20명인데 물건은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격은요? 올라가겠죠. 반대로 이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공산품은 공장을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농산물은 어때요? 재배하고 있는 거 갈아엎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공급의 수요가 감소해도 공급의 변화가 별로 없다. 가격은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공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은 가격 변동이 커지죠. 다시 말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우리 가을철에 김장채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김장채소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애는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씩도 갔다가 어떤 애는 이 배추밭을 갈아엎는 이런 결과도 나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이 김장해야 되는 양은 비슷해요. 배추가 많이 생산됐다고 해서 이 소비자들이 김장을 엄청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전년도에 만약에 작년에 이 쌀이 대풍년입니다. 쌀이 이 생산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산량이 많다는 얘기는 공급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4끼, 5끼, 6개씩 먹는 거 아니죠. 쌀의 소비량 같습니다. 그러면 쌀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작년에 이 흉년이 심하게 흉년이어서 이 수확량이 아주 많이 줄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요량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값은 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변하지 않겠지만은 수요량은 증가했는데 공급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격은 뛰고 반대로 수요는 감소했는데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오히려 폭락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대 개념도 나오겠죠. 공급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량은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풍년이라고 올해 밥 4끼, 5끼 안 먹습니다. 공급의 증가는 수요의 증가는 별로 없다. 그래서 공산품은 가격 변동이 안 크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의 변화 별로 없으니까 가격이 폭락합니다.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면 공산품 같은 경우는 안 쓰면 돼요. 또 대체제가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대체제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없으면 다른 거 갖다 쓰면 되는. 근데 농산물은 식품이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면 공산품은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은 없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감소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두 번째 유통적 특질을 봤더니 농산물은 변질 위험이 크고 생산의 소규모, 분산적이어서 거래에 있어서 중간상의 역할이 크더라. 그래서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 농업의 유통이 이 경우가 많이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의 농업 특징을 보면 이 농가 자체가 영세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세하다 보니까 어떠한 규모를 갖추지 못해서 직접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수집상이라든가 그리고 도매상, 소매상을 거치다 보면 실제 농가의 수치 가격은 낮지만 소비자 가격은 커지는, 높아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농산물은 가격에 비해서 중량과 부피가 커서 수송비 등 물류비가 많이 들더라. 소비적 특질은 요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나오죠.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서 수요의 탄력성이 적고 다양하지 못하다. 또한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수요의 증가가 공산품과 같이 현저하지 않다. 반대로 생활 수준이 향상하다 보니까 쌀 같은 경우는 소비량이 감소하는 이런 결과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물적인 특질을 봤더니 일반 식물에 비해서 작물은 이용성, 경제성이 높아야 된다. 또한 작물은 인간의 이용 목적에 맞게 특수한 부분이 매우 발달한 일종의 기형식물이다.
이 작물은 야생 식물에 비해 생존 경쟁에 약하므로 인위적 관리가 필요하더라. 다음은 이제 작물의 재배 이론인데 이 수량삼각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량삼각형이라는 의미는 우리 이 삼각형의 면적을 수량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수량이 가장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삼각형의 면적이 가장 넓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세 변이 고르게 발달해야 되더라. 그러면 수량과 관련된 세 변을 봤더니 하나는 유전성입니다. 유전성이라는 것은 식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작물의 특성이 결국은 유전성입니다. 작물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수확성 또는 이런 내비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수한 작물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그 작물이 자라기에 알맞은 환경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이 환경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환경에서는 어떤 토양의 환경이 어떠냐, 온도 환경은 어떠냐, 수분 환경은 어떻게 되느냐, 광 환경은 어떻게 되느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기 환경,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생물 환경, 토양 미생물이라든가 아니면 해충 또는 이 병원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 기술. 그래서 결국 가장 많은 이 수확량을 얻기 위해서는 이 우수한 작물을 선택해서 알맞은 환경에 우수한 이 재배 기술을 적용했을 때 가장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확이 많아지면 결국 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수한 작물을 선택을 해서 재배 기술도 좋아요. 그런데 환경 조건이 알맞지 않다. 이러면 어때요? 삼각형의 면적은 대단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세 변이 고르게 발달해야 한다 하는 개념이 재배 이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식물이라는 것은 어때요? 식물은 만약에 지구상에 식물이 없으면 동물도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물론 이 조류 같은 미생물 종에도 이런 유기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종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지구상에서 이용되는 유기물은 식물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광합성이라는 걸 통해서 식물이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스스로 광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식물밖에 없고 결국 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식물체의 광합성량이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 조건들, 재배 기술이라든가 이 환경의 조건들이 광합성하는데 유리하도록 만들어주는 환경 또는 이 재배 기술 이런 게 적용됐을 때 수량은 증가하더라. 수량 증가를 위해서는 결국은 광합성량이 증가해야 수량이 증가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 교재 내용 한번 볼까요? 이 작물 생산은 재배 작물의 유전성, 환경, 재배 기술에 좌우된다. 환경, 기술, 유전성 이 세 변으로 구성된 삼각형 면적으로 표시하되 최대 수량은 좋은 환경과 유전성이 우수한 품종, 적절한 재배 기술이 필요로 하다. 작물 수량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면적은 생산량을 의미하며 유전성, 재배 환경, 이 재배 기술 세 변이 고르고 균형 있게 발달해야 면적이 증가하며 삼각형의 두 변이 잘 발달하더라도 한 변이 발달하지 못하면 면적은 작아지게 되고 여기에도 최소율의 법칙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가장 많이 최소율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우리 나무 판자로 만들어진 물동이가 있다 했을 경우에
이 물동이에 우리가 물을 이렇게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물을 가장 많이 채울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콩쥐 엄마가 팥쥐 엄마가 콩쥐한테 이 깨진 독에 물을 부숴라, 길어나라 했습니다. 어디까지 부술 수 있어요? 깨지기 전까지만 물을 담을 수 있죠. 왜? 여기로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무판지 하나하나가 각각 양분이라고 해볼까요? 뭐 질소고 인이고 뭐 여러 가지 양분들 중에 가장 적은 게 전체의 수량을 이 좌우하더라. 이런 개념이 이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배 시의 기원과 발달. 기원과 발달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죠.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